개혁신당으로 뭉쳤던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가 결국 헤어졌습니다. 제3지대 빅텐트가 깨지면서 신당의 총선 영향력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어제 개혁신당의 입장을 들은 데 이어서 오늘은 다시 독자 노선을 걷게 된 새로운 미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원석 새로운 미래 책임위원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에서 이젠 새로운 미래로 다시 복귀하셨습니다. 통합 선언한 지 불과 열 하루 만인데요. 이렇게 빨리 헤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셨었나요? 그 예상은 못했고요. 네. 2월 9일 날 설 연휴 들어가는 첫날이죠. 그날 이제 통합 선언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빠르고 성급하다. 그리고 이게 그물이 성기다 그러죠. 네. 이게 뭐 촘촘하고 견고해야 되는데 이 통합으로 가는 과정이나 합의라는 게 근데 빈틈이 너무 많아서 이후에 저 빈틈을 메우기 위한 논의 과정이 간단치는 않겠다. 이런 느낌은 가졌습니다만 그렇다고 이게 이렇게 깨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어찌됐든 간에 국민들 앞에서 서로 다른 진영에서 또 서로 다른 정당에서 서로 다른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정치를 해왔던 분들이 지금 양당 정치가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 문제점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3지대 통합정당을 선언했으나 이런 결과를 맞게 된 게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죄송스럽고 국민들 앞에서 난감하다, 민망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제 이낙연, 이준석 두 분이 이제 충돌한 다음에 어제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기자회견 전까지 막후에서 이준석 대표가 어떤 접촉이나 설득, 화해 제스처 이런 거 보인 것 있었나요? 뭐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얘기들이 직간접적으로 오갔습니다만 무슨 의미 있는 접촉이나 만남 같은 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가장 놀랬던 대목은 저희가 알려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후에 알게 됐습니다. 저희는 그 최고위원회가 있은 이후에 그 최고위원회 상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 자체 책임위원회, 그러니까 최고위원회를 오후에 소집을 해놨습니다. 그 4시였는데 그 사이에 알려진 걸 보면 이준석 대표가 관훈 토론회 끝나고 몇몇 기자들하고 차담회, 비공식 차담회를 가졌는데 왜 그런 비공식 차담회 대화 내용이 정보보고로 언론사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저희들한테 전달이 됐는데 거기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김종민, 이낙연, 김종민 두 사람이 나가면 이원욱, 천하람으로 최고위원을 보임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찾아가서 전권을 드리는 공관위원장을 부탁해서 선거를 치르겠다. 저희가 좀 놀랬던 건 오전 최고위원회 상태가 심각했지만 그 상황에서 뭐 합당 무산이나 결별이나 이런 얘기가 전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그 내심, 이준석 대표의 대안은 굉장히 빠르게 작동하고 있었구나. 그렇다 보니까는 그 전주에 있었던 목요일부터 있었던 일련의 좀 납득하기 어려운 과정이 결국 하나의 그런 결론을 예정해 두고 이런 그 과정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데까지 저희가 생각이 미치게 됐던 거죠. 새로운 미래에선 이준석 사당화 주장을 했습니다. 의견 조율 과정에서 그동안 이 대표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안이 많았나요? 글쎄요. 독단이라기보다는 이준석 대표 측의 사정을 많이 고려하고 배려를 했죠. 통합 합의부터 당명을 개혁신당으로 하는 것도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이제 당직, 초기 당직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도 뭐 법적 대표도 이준석 대표가 결과적으로 된 거고 원내대표도 개혁신당의 원내대표인 양양자 의원이 별도의 의원들 간의 논의 없이 그냥 승계해버린 거고 사무총장, 뭐 수석 대변인 이게 주요 당직이지 않습니까? 당을 운영할 수 있는 골간인데 어쨌든 초기에 갑작스럽게 통합을 선언하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지지자들의 이탈이나 동요가 꽤 크기 때문에 그런 지지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개혁신당의 당직자들이 좀 전면에 나서는 식으로 진영을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거 다 양해했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던 통합 합의 사항이 공동대표 체제 유지와 어떻게 보면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낙연 공동대표가 맡는다라는 거였는데 월요일 최고위원회의 결정은 그마저도 이제 무력화시키는 결정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수용하기가 어려웠고요. 그리고 월요일 최고위원회에서 마지막 순간에 표결만 가지고 그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는 게 이미 목요일부터 그 과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금요일 있던 최고위원회를 취소하고 토요일 날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뭐 취소하고 그 조건이 전부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의 전권을 달라
또 배복주 씨라고 정의당에서 네. 네네. 탈당하고 온 분, 그분은 안 된다는 선언을 해달라. 근데 어떻게 민주정당에서 특정인은 안 된다는 선언을 그분의 입당이든 아무 피선거권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도전이든 네. 안 된다고 배제하는 선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이준석 대표가 그런 선언을 하는 거는 개인적인 자유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낙연 대표도 그걸 해달라라는 건 무리한 요구죠. 근데 그런 그 논란의 과정 끝에 월요일 날 그걸 표결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연결된 거기 때문에 표결 결과가 다수이기 때문에 다 정당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다음 질문은 표결에서 5명 중인 4명이 이랬으면 이 질문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표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다 이거죠. 그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표결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네네. 통합 합의 사항이 선거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낙연 대표가 맡는다는 건 선거의 전권은 이낙연 대표한테 있고 이낙연 대표의 위임과 양해 하에 선거에 대한 역할을 나눌 수는 있겠죠. 선대위가 아직 구성이 안 됐으니까 그때까지 과도적으로 총괄 권한을 달라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네. 그거는 논의 순서가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선대위 구성을 먼저 논의하고 그러면 선대위 구성을 이렇게 언제까지 한다. 다만 그때까지의 정책 발표든 캠페인이든 그 점에 있어서는 과도적으로 뭐 이준석 대표가 한다라는 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정확하게 네네. 이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그냥 선거의 전권을 다 넘겨라 이런 얘기였고 또 공관위원장 문제도 이런저런 분들이 등장했습니다. 후보자로.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공관위원장으로 모시자고 의사결정이 내려진 건 아니었어요. 나온 아이디어였고 그 단계에서 접촉이 이루어졌지만 그것도 의사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마치 어떤 기정사실인 것처럼 얘기되는 것도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네. 근데 요 이제 사안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 출신 조홍천, 이원욱 의원 이런 분들이 뭐 금태섭, 양양자 이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저쪽 이준석 대표 쪽 입장에 이제 섰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낙연 대표로서는 좀 약간 뼈아픈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왜 그쪽에 가 있죠? 아니 글쎄요, 뭐 누구 편 이런 걸 떠나서 네. 그 의사결정에 대해서 이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네네. 통합 합의에 대해서도 이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양양자 의원은 뭐 이준석 대표하고 먼저 합당을 했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세력 구분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예, 예. 조응천, 이원욱 두 분 의원은 이제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을 당내에서 뭐 김종민 의원도 이전에 함께 구성을 하셨다가 이번 통합에 나선 건데 네. 세력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당을 갖고 계신 것도 아니고 네. 당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에 가깝다. 현역 의원 두 분이시기 때문에 예, 예. 정치적 위상은 굉장히 높으나 뭐 세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 당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당도 여전히 아직 법적으로 개혁신당하고 합당이 안 된 채로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이낙연 대표나 김종민 의원이나 제가 속해 있는 새로운 미래는 당원이 1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법적 창당이 이제 어제서야 됐습니다. 이게 네네. 법적 창당이 되고 나서야 그 다음에 이제 통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10만 명이 넘는 실질적인 어떤 그 세력이고 이 내부의 당원들의 의견도 다양한데 여긴 여기대로 그런 당원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또 그 당원들의 정치적 기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든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든 그걸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쪽의 당원들의 그런 기대나 고려는 다 무시돼야 되고 개혁신당 쪽에 당원들의 우려, 걱정, 이탈 그게 어쨌든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는 저희로서는 뭐 수긍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 이렇게 모셔오는 데 있어서의 어떤 갈등도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정면 충돌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십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그걸 뭐 아니에요. 갈등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 네네. 나왔던 하나의 아이디어고 뭐 많은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라는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과연 오시겠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동안에 뭐 여러 당에서 네.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선거에 확실한 성과를 보였던 것도 사실인데 이렇게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 같은 3당에서 당대표든 비대위원장이든 뭐 이런 걸 해보신 적은 없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그분 특유의 스타일이 모든 권한을 주지 않으면 안 하는 이런 스타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라는 게 상징적이기도 하지만은 공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와서 상당한 권한을 주더라도 그조차도 어쨌든 민주적 절차를 갖추고 민주적 절차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시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하자고 의사결정이 정확히 내려진 것도 아니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뭐 관심 없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셨기 때문에 약간 논의가 교착돼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이낙연 대표가 호남에 출마해 호남 표심 견인해야 한다. 개혁신당 인사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출마 여부를 계속 확정하지 않은 게 갈등의 불씨 중에 하나가 됐다. 이거 일리가 있는 말입니까? 글쎄요. 이게 저는 그 갈등의 불씨나 예. 균열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이낙연 대표가 출마 결심을 안 하신 건 아직 맞는데 출마 고민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지난번에 광주에서 최고위원회를 하면서 출마 여부를 고민 중에 있고 출마한다면 광주가 첫 번째 선택지, 제1선택지가 될 거다 이 말씀도 하셨어요. 고민이 하셨어요. 있는 거죠, 예, 여전히. 예. 그러나 이제 정치인의 출마, 그것도 특정 지역에서의 출마 여부는 굉장히 실존적인 결단입니다. 네네. 그거는 그분한테 맡겨야 되는 거죠. 누가 됐든 간에. 그리고 이낙연 이 대표쯤 되는 정치적 위상을 가진 분이라면 뭐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호남 출마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현재의 새로운 미래 내에서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어쨌든 최종적인 그 결정은 이낙연 대표가 하시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이번에 이제 논란의 과정에서 그게 갈등의 전면에 부상된 적은 없었습니다. 네. 이제 관건은 이번 결별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일 겁니다. 사실 기득권 양당 정치 청산하겠다는 명분으로 개혁신당 지붕 아래로 모였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결별로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 모두 이제 일정 부분 타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사람들 생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 타격이라고 보세요? 괴로운 일이죠. 또 국민들 앞에서 저희가 선언하고 약속했던 바를 지키지 못한 점도 괴롭고 또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비판하면서 삼지대 통합정당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마치 여기서도 기득권 다툼을 하다가 흩어지는 모양새를 비추는 것도 괴롭고요. 그러나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득권 다툼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새로운 미래는 거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당직도 또 실질적인 어떤 대표 권한의 행사도 다 어쨌든 그 이준석 대표나 개혁신당에게 어떻게 보면 양보를 했던 건데 근데 이런 결과를 맞게 된 게 안타깝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추슬러서 이 새로운 미래라는 정당을 창당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해 있는 그 여러 가지 위기 앞에 정말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보이겠다라고 한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제 9시 최고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거기서 총선 준비를 위한 몇 가지 이제 수습 방안이나 대책들을 제시하고 빠르게 좀 전열을 정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국민들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기득권 다툼은 아니었다는 말은 사람들이 잘 이제 납득을 못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뜻은 예를 들어서 우리 쪽에서는 양보할 만큼 다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은 정말 무리였다 그런 뜻인가요? 아니 무슨 기득권이나 주도권을 주장한 바가 없어요. 네네. 개혁신당이라는 당명도 양보했고 법적 대표의 권한도 당명이 사실 컸죠. 예, 권한도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하시도록 둔 거고 또 이준석 대표 측의 사정이 어렵다 그래서 초기 당직도 다 이제 뭐 고집하지 않았고 어떤 것도 근데 이제 이런 결과를 맞게 되고 언론들은 이거를 그냥 뭐 주도권 다툼 이런 저희는 시각에서 뭐 그렇게 생각하면 기사 쓰기가 수월하죠. 네, 그런 시각에서 보는데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거라기보다도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배제해야 돼. 왜 그래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배복주라는 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도 아니고요. 어떤 대표성이 있는 분도 아닙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의 지지그룹이 전장년이라는 단체가 벌이고 있는 지하철 시위에 대해서 아주 극도의 그런 어떤 혐오감과 비판 의식을 갖고 있는 거. 근데 그게 배제의 영역인지 토론의 영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토론의 영역이라고 보고 배복주라는 개인은 본인이 그 시위의 기획자도 아니고 주도자도 아니고 적극적인 찬성 의사도 갖고 있지 않다. 때문에 그렇다고 또 그분이 이준석 이 대표가 당대표로 있는 정당에 뭐 입당해서 정치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도 아니었고
삼지대 정치에 동의해서 예. 새로운 미래에 입당한 건데 그걸 배제하는 선언을 해라라는 얘기를 한 달 동안 한다는 게 과연 정상인가라는 생각이 저희는 들었고요. 두 예, 번째로는 통합 합의사항은 어떤 경우에든지 지켜야 되는 약속인데 이낙연 대표의 양해하에 이준석 대표가 잘하니까 뭐 선거 캠페인, 홍보 뭐 또 선거 정책 발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전에 네. 긴밀한 토론이 되고 서로 양해와 정치적 조정의 과정을 거쳐야지 최고위원회에서 밀어붙인다고 될 문제입니까? 그런 면에서 이걸 주도권 다툼으로 보는 시각은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수긍하기가 어렵다. 주도권을 행사하려 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예 애초부터 이쪽을 배제하려고 기획했다 이런 취지로 또 김종민 의원 얘기하던데 거긴 동의하세요? 뭐 그 말씀은 좀 과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에스컬레이트가 돼서 그런 결과로 나온 건데 저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은 월요일 최고위원회가 그런 식으로 약간 파행 비슷하게 물론 표결은 이루어졌지만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그 직후에 있었던 관훈 토론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서 네. 벌써 이낙연 김종민이 나가면 이원욱 천하람으로 최고위원회를 보임한다라는 식의 언급을 한다는 게 저희로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뭐 느슨한 연대라도 하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세요? 아니면 지금은 모든 걸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시는 건가요? 개혁신당과? 일단 뭐 새로운 미래는 열려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의 양당 정치를 극복하고 뭔가 이제 미래를 향해서 그 비전을 공유하는 정치를 할 수 있다면 누구와도 연대할 수 있다라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개혁신당과 통합 논의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뜻을 못 이뤘지만 개혁신당이 갖고 있는 정치적 목표, 새로운 미래가 갖고 있는 정치적 목표가 완전히 상이하다. 이건 물과 기름이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향후 선거 과정에서 연대하거나 협력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게 이제 당을 함께하는 수준의 연대와 협력이냐, 그건 이제 성공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닐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국 신당과 연대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글쎄요. 그 가능성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새로운 미래 내에서. 네. 그리고 새로운 미래 내에서 생각이 다양할 수 있겠지만 최고위원 중에 한 사람인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조국 그 전 장관도 참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당을 만들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방탄정당 아니냐. 이런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데 이제 뭐 그런 어떤 그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대한다. 그건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민주당 공천 과정이 시끄럽습니다. 비명계 박용진, 윤영찬 의원 현역 하위 10% 통보를 받았고요. 김영주 국회부의장 이재명 사당화 비판하면서 탈당 선언했습니다. 여론조사가 일부 비명계 현역 의원 배제한 채 진행됐다 이래서 밀실 공천이다 무슨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 공천 상황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글쎄 뭐 다른 당의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제가 뭐 왈가왈부를 구체적으로 하는 게 적절치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네. 민주당 보면 지금 지난 총선에 크게 이겨서 현역 의원들이 많고 수도권 의석은 대부분 민주당이다 보니까 네. 빚어지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좀 있는 거고요. 컷오프나 공천 탈락은 어느 당에서나 늘 역대 총선에 있어 왔는데 이제 그게 파행으로 불협화음으로 번지는 건 공정성이 저해됐을 때,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거든요. 지금 보면 친명 탈락, 친명 공천, 비명 탈락 이런 분위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공관위원장께서 저는 굉장히 중대한 실언이었다고 보는데 지난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들은 네네. 나서지 말라라는 식의 언급을 했어요. 공천관리위원장이 그런 언급을 하면은 그건 굉장히 공정성에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작용하고 있구나 이런 비판을 피하기가 좀 어렵고 개인적으로는 네네.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에 들어갔다는 거는 사실 좀 납득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예. 제가 박용진 의원을 알긴 압니다. 그러나 박용진 의원하고 한 당에서 정치를 했던 건 아니지만 저도 어쨌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에 박용진 의원의 활동을 이렇게 지켜봤을 때 하위 10%에 들어갈 만한 무슨 문제가 있을까? 오히려 박용진 의원은 국민들한테 박수받는 일을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의원이 하위 10%에 들어가니까 그 정치적 의도나 공천의 기준이 과연 뭔가에 대해서 더 의심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결국 당내에 큰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집단행동을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어느 당이든 공천의 자본 후유증은 있지만 거기서 만약에 그 국민들이 보기에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공천이었다고 하면 본선에 미칠 영향도 굉장히 클 텐데 민주당이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좀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실망한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계획이신지 제3지대 기대하셨던 국민들께 짧게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은 뭐 거듭 저희가 사과하고 자세를 낮추는 모습을 보이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 3지대 정치가 설득력을 얻는 건 결국 양당의 그런 패권 정치, 독선 정치, 무능 정치하고는 다른 어떤 모습, 비전, 인물, 대안 이걸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향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뭐 선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석 새로운 미래 책임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